지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 로렌저, 노스 쿠퍼로드, 어딘가에 불이 켜진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35살의 여성 켈리 브러넷이 칼에 찔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켈리아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그녀를 적어도 30번 찔렀다고 시인했고, 법의학자가 부검을 마쳤을 때 켈리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약 50군데에 달했습니다. 머리, 목, 가슴, 복부, 등, 앞과 뒤, 약 50군데의 상처. 절대 우발적이었단 말이 나올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이미 결심을 하고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끝내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녀의 딸들은 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4살이었던 에린, 그리고 6살이었던 젤리. 모든 것이 끝나자 그 남자는 집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어린 소녀를 켈리의 차에 태우고 달아났습니다. 주 경계를 넘었어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이후 36시간 동안 두 아이는 제가 설명하려면 잠깐 숨을 고르고 시작해야 할 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켈리는 남겨졌습니다. 자기 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채로 집안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911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지애나 번호판을 단 검은색 크라이슬러 200이 뒷좌석에 두 어린 소녀를 태우고 점점 멀어져 가는 동안 그 밤은 그냥 조용하고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을 끔찍한 이야기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켈리안이 그 집안에서 한 일만이 아니에요. 그와 여자친구 빅토리아 콕스가 이후에 그 아이들에게 한 짓만도 아닙니다. 2024년 6월 13일 아침, 켈리의 부모가 노스 쿠퍼로드로 차를 몰고 와서 딸의 시신을 발견하고 911에 전화한 뒤 오후 12시 28분에 앰버 경보가 발령되기까지 거의 3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4살짜리 소녀가 미시시피 어딘가에서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요. 경보가 드디어 발령되자 미시시피에서 켈리안을 아는 사람들이 곧장 그의 집으로 달려가 차를 발견했고, 수사당국이 젤리가 있는 곳을 찾도록 직접 이끌었습니다. 경보는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에린을 구하기에는 3시간이 늦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 모든 짓을 저지른 다니엘 켈리안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과 팔범이었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석궁을 들고 돌아다닌 적도 있었어요. 건물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했고요. 수년간 정신건강시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2024년 6월 12일로부터 불과 2주 전 그는 정신건강시설을 걸어 나왔어요. 2주. 그 시설과 켈리 브러넷의 현관문 사이의 도로만이 그가 이미 결심해 놓은 것과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입니다. 전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헤드라인이 되기 전에 대배심 기소장에 이름이 올라가고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전역의 기자회견에서 이름이 불리기 전에 켈리조 브러넷은 그냥 루이지애나 로렌저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켈리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 아래 묻혀버리거든요. 켈리는 그녀의 최악의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녀는 35살이었습니다. 텐지파호와 페리시에서 자랐어요. 땅이 평평하고 초록빛으로 펼쳐진 루이지애나 남동부의 그 귀퉁이, 사람들이 기억을 가질 나이가 되기도 전부터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지내온 공동체들이 깊이 얽혀 있는 그곳입니다. 그녀의 뿌리는 대를 이어 그곳에 박혀 있었어요. 부모님은 5분 거리에 살고 계셨고요. 그 가까움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 곁에 머무는 것, 가족이 곧 기반인 것. 그녀는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에린과 젤리.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밥, 온기, 훈육, 안전, 아침 루틴과 자기 전 이야기. 아픈 날과 기억되지 않지만
삶의 대부분을 이루는 평범한 수요일들까지 전부 켈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세계 전체였어요. 그리고 그 무게를 아무 요란 없이 짊어졌습니다. 인정받기를 바라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것. 에리는 4살이었습니다. 4살이 실제로 어떤 나이인지 생각해 보세요. 4살 때 엄마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는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엄마의 목소리는 세상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하는 신호예요. 엄마의 품은 세상이 너무 버거워질 때 도망치는 곳이고요. 4살짜리 아이에게는 곧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될 악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 나이에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매일 자신을 돌봐준 그 사람이 내일도 거기 있을 거라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에린이었습니다. 오, 오, 오. 그 믿음을 가진 4살짜리 소녀. 그리고 자신의 아무 잘못도 없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아이로부터 빼앗기게 될 엄마. 젤리는 6살이었습니다. 진짜 기억이 남을 만큼 충분히 자란 나이였어요. 어휘는 없을지라도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일이 완전히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은 충분히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살아남는 것과 다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젤리는 그 36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어딘가 마음속에 품은 채 그 숲에서 걸어 나왔고, 엄마도 여동생도 없이 자라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켈리는 다니엘 켈리안과 이전에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과 보안관실 모두 이것이 과거의 연애 관계였다고 설명했어요. 그 전모는 초기 법원 서류에 일부 봉인되어 있지만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복잡하고 험악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그녀의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주소도 알았고 구조도 알았고 그 공간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이전 어느 시점에 켈리는 이 남자와 거리를 두려 했어요.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로 미루어 볼 때 그 거리를 원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그 거리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웨인 켈리안은 36살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아마이트 출신, 같은 페리시,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로렌저와 충분히 가까워서 이 두 공동체는 언제나 같은 사람들의 망과 역사를 공유해 왔어요. 그와 켈리는 수년간 같은 세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텐지파호와 페리시 같은 곳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게 때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을 끝낸 일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켈리안이 아직 어릴 때 1990년대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힘든 어린 시절에서 폭력적인 어른으로 이어지는 편리한 서사를 만들고 전자로 후자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맥락과 변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의 배경은 2024년 6월이 됐을 때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된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가 한 일 중 단 하나도 용서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시스템이 수십 년간 어떤 사람을 다루어 왔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켈리안은 첫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6년 동안 그는 절도, 가중폭행, 단순폭행을 포함한 혐의로 8번 체포되었어요. 2009년에는 중범죄 단순 주거 침입에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감 대신 다시 지역사회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방향이 바뀔 만큼 오래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법원 서류를 읽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남자의 옆집에서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봤다고 묘사한 것은 그냥 설명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의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켈리안은 주택가에서 알몸으로 석궁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요. 근처 집들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침입했어요.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숙과 임시 거처를 반복하며 지냈어요.
정신건강시설에 여러 번 입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 무언가가 쌓여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어요. 불안정함이 증폭되고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 불안을 가지고 갈 만한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입원했다가 치료를 받다가 다시 나와서 악화가 계속됐어요. 그는 잭슨 미시시피의 경찰서 밖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이 경계성 다중인격 장애라고 진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렉사프로를 처방받았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이 멈춰야 할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12일로부터 2주 전, 켈리안은 정신건강시설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약을 제때 먹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렉사프로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설명의 일부로 내세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그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처음 듣는 것에 그 단어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란다 경고를 받은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상태에서 수사관들에게 한 말은 그 모든 포장을 벗겨냅니다. 그는 한동안 켈리를 죽이고 싶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었고 약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그 시설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 결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2주간의 자유와 차 한 대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도로, 그것만이 그의 결심과 켈리 브러넷의 현관문 사이에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콕스는 32살이었습니다. 텐지파워와 페리시 출신으로 같은 공동체, 같은 지역이었어요. 이 모든 삶들을 하나로 엮은 같은 세대적 연결망. 그녀와 다니엘 켈리안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2024년 6월,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에드워즈 보안관이 체포 직후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빅토리아 콕스는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무서워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았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켈리 브러넷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바로 그날, 다니엘 켈리안은 켈리의 차 뒷좌석에 두 딸을 태운 채 빅토리아 콕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Odd Murders and Mysteries. 수사 기록에 따르면 콕스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처음에는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켈리를 살해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어요. 그 진술이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한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콕스가 아이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이미 벌어진 성적 학대를 고려하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진술로 기록된 것은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그녀가 한 일은 모르는 척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차에 탔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미시시피로 달렸어요. 그리고 이후 몇 시간 동안 그녀가 가담한 일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서명이 담긴 사실 확인서에 있어요. 그것은 그녀의 유죄 인정에 있습니다. 처음 그 차에 탔을 때 무엇을 알았든 간에 그 아이들이 켈리안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루이지애나 로렌저. 켈리는 딸들과 함께 노스 쿠퍼 로드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 밖은 지나치는 누가 봐도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불은 켜져 있었고 가족이 안에 있었고 조용한 동네의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켈리안이 도착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죽이고 싶었다고 자신이 직접 수사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집을 알았어요. 이전에 안에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미 무엇을 할지 결심한 채 왔어요. 이건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의 실행이었어요. 그는 집안에서 켈리를 공격했습니다. 켈리안은 자신의 진술에서 적어도 30번 찔렀다고 했어요.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는 전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온몸에 약 50개의 자창, 머리, 목, 가슴, 복부 등 약 50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생각해보세요. 그 의지를, 그 짓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건 위협이 사라졌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켈리안의 모든 결심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됐어요. 켈리 브러넷, 5분 거리에 부모님이 계시고 두 딸이 모든 것을 의지하던 35살의 엄마는 6월의 어느 수요일 밤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남자는 차 열쇠를 집어들고 두 딸을 데리고 노스 쿠퍼 로드를 빠져나갔어요. 집안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켈리는 여전히 안에 있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스 쿠퍼 로드를 떠난 뒤 켈리안은 살인 당일에 빅토리아 콕스를 태우러 갔습니다. 연방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콕스를 태운 뒤 그 일행은 미시시피로 주 경계를 넘었어요. 러셀 중위가 다음날 아침 보낸 차량 번호판 인식 이메일에는 켈리의 차량이 어제 오후 6시 미시시피 바이럼에서 찍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타임스탬프 6월 12일 오후 6시는 살인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켈리안이 이미 잭슨을 향해 미시시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잭슨에서 남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미시시피 파이크 카운티의 매콤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이동 중 어느 순간 혹은 도착한 뒤 어느 시점에 차 뒷좌석에 탄 두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매콤 델라웨어 애비뉴의 맥도날드 감시 카메라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찍혔습니다. 켈리안이 주차장에서 켈리의 검은색 크라이슬러 200펑크를 수리하는 장면이었어요. 두 어린 소녀가 근처에 서 있는 모습과 함께요. 그냥 패스트푸드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미 겪은 것, 그리고 앞으로 닥칠 것에 완전히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세상. 그 주차장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그것을 녹화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매콤 집에서 일어난 일은 서명이 담긴 사실 확인서에 있습니다. 켈리안과 콕스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합의한 법정 문서예요. 혐의가 아닙니다. 두 피고인이 변호인이 배석한 법정에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다니엘 켈리안과 빅토리아 콕스는 둘 다 6살 젤리 브러넷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콕스의 사실 확인서에는 그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켈리안이 아이에게 가한 삽입 및 구강 성적 학대를 도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엄마가 약 50군데 칼에 찔리는 동안 집에 있었고 한밤중에 훔친 차에 실려 주 경계를 넘어 끌려온 6살짜리 소녀에게요. 그리고 이제 이 일까지.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콕스는 두 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사러 나간 것으로 수사관들은 보고 있어요. 그녀는 켈리안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였어요. 차가 있었고 도로가 있었고 매콤의 어느 경찰서든 병원이든 공공장소든 어디로든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안전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2025년 11월 선고 공판에서 빅토리아 콕스는 법정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다니엘에게 데려다 줬을 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에린을 죽이게 한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데려다 줬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담한 일을 모두 알면서 처음에 무지에 대해 뭐라 주장하든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알면서 차를 돌렸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어요. 켈리 브러넷의 아이들을 그에게 넘겨줬습니다. 켈리안은 에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젤리는 살려둘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에린, 4살짜리, 울고 있었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4살짜리 아이가 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에린은 그의 뒤틀린 논리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 경찰에게 아이들이 계속 울고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현실이 그의 내면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에 닿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켈리안과 콕스는 두 아이를 집 뒤편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콕스는 법정에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녀는 막으려 했지만 그가 너무 힘이 셌다고 했습니다. 켈리안은 에린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눌렀습니다. 아이가 숨쉬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꽉. 아이의 작은 몸이 공기를 찾으려 발버둥치는 동안
고요해질 때까지 그 상태로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4살이었습니다. 에린이 숨진 뒤 켈리안은 젤리를 그 숲의 구덩이 속에 넣었습니다. 에린의 시신을 그 아이 곁에 두고서요. 6월의 미시시피, 더위 속, 어둠 속, 미시시피 잭슨, 남쪽 부지어 드라이브의 집 뒤, 숲속, 죽은 여동생 옆, 흙 구덩이 속의 6살 아이. 그것이 젤리 브러넷이 살아남은 현실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간 수사 당국이 발견한 것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아침, 켈리의 부모님이 전화로 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연결되지 않고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슴 한쪽 어딘가에 부모들이 안고 사는 그 불안함이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무언가 잘못됐을 때 고개를 드는 그것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스쿠퍼 로드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침 약 8시에 도착했어요.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면의 세부 내용을 그 이상으로 재구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로 충분합니다. 딸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 딸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 켈리안이 한 짓의 흔적이 그 문을 걸어 들어간 누구에게나 눈에 보이는 상태로. 켈리는 전날 밤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 어디에도 없었어요.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911에 전화했습니다. 에드워즈 보안관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확인해 줬어요. 6월 13일 오전 8시 30분에 우리는 켈리 브러넷이 살해됐고 아이들이 실종됐으며 차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그 부서원들이 노스 쿠퍼로드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가동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해당 지역의 모든 전화기에 발송되는 앰버 경보는 그 진입로에 있던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4분, 루이지애나 주 경찰 수사 지원팀이 텐지파워와 페리시 보안관실에 연락해 루이지애나 실종 착취 아동 정보센터의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보안관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21분, TPS-1은 정보센터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전 9시 27분, LACMEC TPS-O에 연락해 아이들 사진과 함께 앰버 경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어요. 오전 10시 16분, 러셀 중위가 해당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식은 빠짐없이 작성됐고 두 아이 사진도 첨부됐으며 차량이 전날 오후 바이런 미시시피에 있었다는 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도 포함됐어요. 용의자 인상 차기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주요 장소만 현장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빠진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루이지애나 주 경찰이 신청서를 받고 미완성으로 분류했습니다. TPS-O로 전화가 와서 이 상황은 정식 앰버 경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내려졌어요. 레벨이 아동 위험 경보, 즉 미디어 공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상방송이 아닌 거예요. 이계주의 모든 전화기에 알림이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때 작전국장 지미 트레비스가 연락처를 태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보안관 협회에 전화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척 허스트에게 연락해 주 경찰 융합센터의 조나단 툰프와 오전 10시 40분에 트레비스를 전화로 연결시켰어요. 트레비스가 긴박함을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 49분, 쭌프가 다시 전화해서 필요한 것이 갖춰졌고 처리 중이라고 했어요. 트레비스는 오전 10시 34분에 중위에게 지역 언론에 긴급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회책으로요. 낮 12시 2분, 트레비스가 쭌프에게 현황을 물었습니다. 쭌프는 12시 7분에 다시 전화해 아직 처리 중이라고 했어요. 낮 12시 28분, 앰버 경보가 드디어 전 지역에 발송됐습니다. 루이지애나 주 경찰은 지연 이유가 신청서가 미완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텐지파호와 페리시 보안관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담아 양식을 완전히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에드워즈 보안관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양식을 받아서 양식을 다 채우고 전화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더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는 지연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고쳐야 해요. 그리고 그는 이 대화에서 모든 추상적인 언어를
걷어내는 말을 했습니다. 엠버 경보가 발령되자마자 미시시피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바로 달려갔고 차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를 찾았고 그렇게 켈리안을 잡았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엠버 경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발령되자마자 미시시피에서 켈리안을 아는 사람들이 그의 알려진 위치로 달려가 차를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시스템은 작동하도록 허용된 바로 그 순간에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낮 12시 28분에 발령된 경보가 이뤄낸 것을 오전 9시 30분의 경보는 3시간 일찍 이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3시간이 켈리안이 숲속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에린에게 닿기에 충분했을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실제했어요. 그리고 기록됐습니다. 에린은 4살이었습니다. 전직 루이지애나 주 경찰 엠버 경보 조정관 스테이시 피어스는 기자들에게 이 정도 길이의 지연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검토된 154건의 엠버 경보 중 60% 이상이 아이들이 실종 신고된 시점부터 경보 발령까지 3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었다고요. 그녀는 관련 정보가 모두 확인되기 전에는 경보를 발령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완벽한 법 집행 수사도 납치범이 아이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결정을 언제나 극복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맥락은 포함할 필요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그 60%의 지연율을 만들어내는 기준이 그 시스템이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물을 권리도 있습니다. 에드워즈 보안관은 시스템이 너무 빡빡하게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경보 검토 방식에 내장된 기본 전제가 대부분의 요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가 왜 존재하는지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죽은 엄마와 실종된 두 아이, 주 경계를 넘은 용의자 차량이 있는 상황을 즉각적인 정식 엠버 경보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의회는 이 사건 이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6월 에린의 기일 1주년을 맞아 텐지파호와 페리시에서 그 대화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사는 엠버 경보 절차와 별도로 진행됐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로 켈리의 검은색 크라이슬러 200이 전날 오후 바이런 미시시피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수사 방향이 잡혔어요. 북쪽 잭슨 광역권 방향으로 맥콤의 맥도날드 영상은 차량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 위치에서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 영상은 결정적이었어요. 이동 경로만이 아니라 시간의 창을 확인해 줬습니다. 사건을 가른 실마리는 켈리안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6월 13일 어느 시점에 그는 켈리 브러넷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자신의 여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신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캐시 앱으로 기름값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의 여동생은 메시지를 받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해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법 집행기관에 연락한 거예요. 살해된 여성의 소셜미디어로 여동생에게 기름값을 요청한 그 메시지는 켈리안의 위치와 직접 연결됐고 그가 아직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습니다. 차량 번호판 데이터와 페이스북 연락, 낮 12시 28분에 발령된 경보 이후 들어온 제보들이 합쳐져 수사당국은 미시시피 잭슨 테리로드 인근에서 켈리안을 좁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방보안관이 체포에 참여했어요. 짧은 추격이 있었고 그날 오후 그는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체포 현장 주변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잭슨 남쪽 부지어 드라이브의 한 집 뒤편 숲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그 숲에서 아이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체포 전에요.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수갑을 찬 남자가 생겼으니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 뒷숲이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비명을 질렀다고. 경찰과 연방보안관이 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젤리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흙 구덩이 안에서 여동생의 시신이 곁에 있는 채로 6살, 신체적으로는 살아있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 처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에린을 발견했습니다. 4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잭슨 경찰청장 조셉 웨이드가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경찰청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경찰들이 발견한 것이 깊이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동물용 철장들을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인신매매 활동의 징후가 있었다고 했어요. 철장들, 구덩이, 켈리안이 젤리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설명한 방식, 잭슨과 힌즈 카운티 인신매매 전담반에 연락이 갔습니다. FBI 잭슨 현장 사무소가 투입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 내 살인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켈리안이 계획했던 것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려면 법 집행의 전체 구조가 필요했어요. 빅토리아 콕스는 다음 날 6월 14일 금요일에 잭슨 미시시피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잭슨 경찰청장 웨이드가 체포를 확인했어요. 그녀는 구금 상태였습니다. 둘 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켈리는 죽었어요. 에린도 죽었습니다. 젤리는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루이지애나 로렌저에서 노스 쿠퍼로드의 그 이름과 얼굴과 그 가족을 알았던 공동체는 담을 그릇이 없는 무언가와 맞닥뜨린 채 스스로를 지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순간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로렌저나 텐지파호와 페리시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니엘 켈리안이 누구인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순간, 그는 잭슨의 경찰 시설에서 랭킨 카운티 보안관 부서원들과 함께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밖에 있었어요. 살인 용의자가 처리될 때 일상적인 취재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켈리안이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렉사프로를 복용한 상태에서 맨 정신으로 약도 안 하고 제가 했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생방송으로 기자가 왜 아이를 죽였냐고 물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맨 정신이었고 렉사프로만 복용했으며 렉사프로를 끊은 상태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옮기자면 저 인증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정신병원에서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혐의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형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사 처형이 자신에게는 제일 쉬운 것이 될 거라고요. 자살 감시 중이지만 자살 충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었어요. 무너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처음 듣게 될 것에 어떤 서사를 심을 수 있는지 알고 있던 한 남자였어요. 그는 그 진술에서 렉사프로 혹은 그 변형된 표현을 4번 말했습니다. 켈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는 약이 그 무게의 일부를 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렉사프로라는 단어를 듣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의 윤곽을 부드럽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의 미란다 이후 인터뷰, 권리를 고지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그 모든 포장을 벗겨냅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한동안 켈리를 죽이고 싶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만든 상태도 아니었어요. 한동안. 그는 이미 결심한 채 그녀의 집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칼로 찌른 것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울면서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말했어요. 그 세부 내용이 그의 내면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에 닿은 것이 아니라 에린에 대한 결정을 심화시켰습니다. 엄마를 찾아오는 4살짜리 소녀가 다니엘 켈리안에게는 아이를 죽일 이유가 됐습니다. 렉사프로가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었어요. 2024년 6월 19일 살인이 일어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그리고 켈리와 에린 브러넷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바로 그날, 텐지파호와 페리시 대배심이 소집되어 켈리안과 콕스 2사람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장례식장의 가족, 그리고 개회 중인 대배심. 그것이 법적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슬픔을 위해 멈추지 않아요. 켈리안은 1급 살인이건 아동 가죽 납치, 2급 납치로 기소됐습니다. 콕스는 1급 살인, 납치, 성적 학대로 기소됐어요. 2사람 모두
사형 가능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를 훨씬 넘어섰어요. 켈리안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 경계를 넘은 순간 연방 관할권이 발동됐습니다. 루이지애나 동부지구가 연방 혐의를 제기했어요. 사망을 초래한 납치, 그리고 범죄적 성적 학대 목적의 미성년자 운송, 연방 시스템에서 가장 중한 혐의들 중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FBI, 연방보안관, 2개 주의 검사들이 동시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2024년 대부분과 2025년으로 이어지는 동안 사형 문제가 모든 진행 상황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형 기소는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과정이에요.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매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방검사 스콧 페릴루는 이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솔직했어요. 사형 재판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우선순위는 지속될 책임 추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9월, 켈리안이 텐지파호와 페릿이 법정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급 살인이건, 하나는 켈리에 대한 것, 하나는 에린에 대한 것. 선고는 가석방 없는 연속 종신형. 이건 미시시피 힌즈 카운티 수뇌법원에서 드브라 깁스 판사는 이후 주 혐의에 대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과 성적 학대로 종신형을 추가로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방 선고가 이어졌어요. 사망을 초래한 납치와 범죄적 성적, 학대 목적의 미성년자 운송으로 연속 종신형, 이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복수의 관할권에 걸친 복수의 종신형. 그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지방검사 페릴루는 선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켈리안 씨는 평생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브러넷 가족도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것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무리라는 것에 대해 좋은 말이긴 한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이 부분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무리라는 단어를 거부한 것이 옳았습니다. 마무리는 봉인된 무언가를 의미해요. 끝난 무언가를 같은 주에 딸과 손녀를 함께 묻은 가족에게 봉인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부재에 계속되는 무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법이 하나의 책임의 장을 제공하는 동안 슬픔은 그 이후 모든 장에서 계속됩니다. 빅토리아 콕스의 경우 해결은 2025년 11월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시시피에서 가중살인, 납치,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 날짜가 2025년 12월 8일로 잡혀 있었어요. 사형도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11월 말 그녀는 합의를 받아들였어요. 힌즈 카운티 수뇌법원 드브라 깁스 판사 앞에 서서 2급 살인과 납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성적 학대 혐의는 합의의 일환으로 취하됐어요. 살인에 대해 미시시피 교정국 40년 선고, 납치에 대한 25년은 동시에 집행됩니다. 40년 선고가 시계를 재는 것이에요. 그녀는 70이 넘어야 석방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요. 지방검사 조디 이인은 선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은 공포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빅토리아 콕스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앞으로 4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콕스 본인이 그 법정에서 일어나 이 사건 전체가 귀결되는 그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40년 내내 그녀가 안고 가야 할 문장.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다니엘에게 데려다 줬을 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에린을 죽이게 한 겁니다.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후회인지, 자신이 망가뜨린 삶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자신도 완전히 정리할 수 없는 무언가인지, 그건 그녀의 양심에 속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녀가 인정한 것의 사실적 내용이에요. 그녀에게 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떨어져 있었어요. 차가 있었고, 도로가 있었고, 매콤의 어느 공공장소로든 달려가 그 아이들을 안전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렸어요.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가슴에 얼굴을 묻어 숨을 막아 죽일 그 남자에게 돌아갔어요.
빅토리아 콕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시시피에서 40년을 보낼 것입니다. 젤리 브러넷은 2024년 6월 13일 미시시피에서 그 흙 구덩이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6살이었어요. 지금은 8살입니다. 어딘가에서 바라건대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바라건대 그녀가 겪어낸 것을 살아남은 아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한결같은 온기와 안전과 구조 속에서 바라건대 그 치유가 요구하는 장기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만이 아니에요. 수년간. 어쩌면 어떤 형태로는 평생. 왜냐하면 젤리가 안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안고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들이 그 아이 곁에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잘할 거예요. 2024년 6월에 대한 답을 찾게 될 나이가 될 겁니다. 주변의 누구도 완전히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 사건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찾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어조로 이야기되는지, 엄마와 여동생이 사건 파일의 항목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 다루어지는 정도, 이 모든 것이 그 아이가 나중에 찾게 될 때 물려받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책임으로 남아요. 저는 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브러넷 가족은 켈리안의 선고 이후에도 감정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매일 밤 악몽을 꾸기를 바랐어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도 아니었어요. 악몽. 그것이 그 선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딸이 없고 손녀가 없고 어린 소녀가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법적 시스템은 이 장의 끝을 주었습니다. 켈리안이 남은 자연 수명을 감옥에서 보내게 했고 콕스를 40년씩에 위에 올려놨어요. 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실제로 원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켈리와 에린을 돌려받는 것, 어떤 관할권의 어떤 법정도 가족에게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엠버 경보 관련 대화는 체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WBRZ가 입수해 2025년 11월에 공개한 문서들, 살인이 일어난 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6월 13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 문서 흔적을 공개했습니다. TPSO와 루이지애나 주 경찰 사이에 왔다 갔다, 양식의 완성도에 대한 이견, 지미 트래비스가 과정을 밀어붙이려 했던 전화와 문자들, 살인, 납치 사건을 레벨이 미디어 공지로 분류한 결정, 모두 문서로 남겨져 있었어요.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마침내 발령됐을 때 미시시피에서 켈리안을 아는 사람들을 직접 그의 위치와 젤리에게로 이끈 그 낮 12시에 28분 경보와 그 사이에 흐른 3시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도록 허용된 순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루이지애나의 엠버 경보 개혁 논의가 계속 돌아오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이었어요. 기준에 내장됐고 분류에 내장됐으며 대부분의 요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기본 전제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 비용이 따르며 올바른 상황에서는 그 비용이 아이들의 삶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 보안관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시스템이 너무 빡빡하게 맞춰져 있다고 했고, 기준이 그 도구가 설계된 상황을 희생시키면서 그 도구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텐지 파호와 페리시에서 그의 후임자는 2025년 6월에도 여전히 공개적으로 그 논의를 이끌고 있었어요. 루이지애나 의회는 기준 개혁 조치를 발의했습니다.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어요. 개혁이 항상 움직이는 방식, 입법 과정의 느린 기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료적으로 더 일찍 움직여야 했던 가족들에게는 너무 느리게, 하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리와 에린의 이름은 그것을 밀어붙이는 일부입니다. 다니엘 켈리안은 16년에 걸쳐 전과 팔범이었습니다. 석궁을 들고 알몸으로 돌아다녔어요. 물건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에 침입했어요. 정신건강시설을 드나들며 지속적인 후속 치료 없이 돌아왔어요. 그것이 방향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2024년 6월 12일로부터 2주 전 시설을 걸어 나왔고 10년 넘게 그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던 공동체는 그가 이미 계획하고 있던 것을 차단할 만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에요. 재원이 부족한 정신건강 인프라, 지속 가능한 개입 없이 사람들을 순환시키는 과부하된 형사사법 시스템, 모든 본능은 있지만 아무 도구도 없었던 공동체 지원망이 쌓인 실패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각각 불충분했고 합쳐졌을 때 6월의 같은 수요일 밤에 같은 결과를 낳았어요. 이것은 추상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특정 주소가 있었어요. 문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세상에 더 나은 모습이 필요했던 두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니 더 잘하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스템을 향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입법자들과 인프라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주지사들과 둘 다 요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요청.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대안은 또 다른 가족이 또 다른 전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모가 또 다른 아침에 또 다른 집으로 차를 몰아 어떤 부모도 발견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하는 것. 어딘가에 아이가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숲속 구덩이. 켈리 브러넷은 35살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뿌리가 있었어요. 5분 거리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의지했던 두 딸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으며 한 장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남자가 그렇게 되기까지 16년이 걸렸지만 그 결과를 막기에 충분한 것은 없었다는 현실을 그녀는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에린 브러넷은 4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해 없는 세상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내일도 엄마가 거기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속한 방식으로, 그들이 잃은 것으로가 아니라